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비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난 건데요. 한편 국민의당 유세버스에서 숨진 선거운동원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 주요한 사건 사고 최단비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옵티머스 사건,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기월 그 반추에 보면 그 2017년 네. 그 여름부터 2020년 그 여름 3년 동안 네. 공공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펀드 상품을 1조 3천억 원 이상의 편취를 한 이런 네.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른 그 펀드 사건 판매 중단하고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예. 처음부터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속이려고 하는 이런 상태로 이 판매 중단 사태가 생긴 거죠. 다른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편취를 하려고 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재판이 그 1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 예. 또 자본시장법 위반 그 혐의로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산다고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오히려 그 투자자들의 돈이 사익 편취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넘어간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전혀 뭐 투자도 하지 그렇죠. 않았고요. 예. 아예 그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펀드 돌려막기로 이 돈을 대부분 탕진하고 소진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김재현 대표 뭐 개인 계좌로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1심에서는 징역 25년, 항소심에서 40년으로 형량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네. 법원 판단의 배경은 뭐죠? 일단 이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의 배경이. 첫 번째는 1심에서 무죄로 받았던 형이 유죄로 바뀐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형 부당, 양형이 너무 적다라고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이 부분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보면 먼저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즉 안전한 펀드다 이렇게 속여서 1조 3,4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기 때문에 초대형 금융사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전문직 종사자가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러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정보 같은 것들을 줘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또 결국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충격을 줬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양형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이 김재현 대표에 대해서 장기간 격리를 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발 막기 위해서도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윤석호 이사도 형량이 가중됐는데 같은 배경이겠죠? 네, 일단 이 이동열 주주 같은 경우에는 징역 8년에서 징역 20년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부분이 유죄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량이 높아졌고요. 윤석호 이사 같은 경우에는 유무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로 원심 형량이 너무 지나치게 가벼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충격을 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똑같이 형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예. 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금 이러한 형량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재판 후에 변호인 발언이 있는데요.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심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무죄로 나왔던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서 저희 매우 당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이 이번에 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 변호인 측은 좀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무죄로 됐던 게 유죄로 바뀌었고요. 이제 그 처음에 1심에서 무죄로 판단난 이유와 이제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게 초기의 쟁점 펀드가 있는데 이 초기 쟁점 펀드가 김 씨 그리고 유 씨가 이제 2017년 6월에서 7월 정도에 한 306원 가량의 펀드 투자금을 편취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김 대표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도 가담을 했다. 예. 즉 이 부분이 1심에서 무죄인 것을 유죄로 인정을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펀드 자산이 매출 채권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하는 서류에 김 대표가 대표로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전 대표가 있는데 이 전 대표, 이 전 대표도 김 대표가 옵티머스의 대표 명의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표로서 이러한 이 투자의 편취 명목에 이 참여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유죄로 바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법원에서 뭐 사회에 미친 해악이 너무 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1조 원대 펀드 사기입니다. 작정하고 돈을 다 끌어 모았는데 지금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이제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 펀드 그 상품을 이제 그 파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그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함께 공유하지 않은 점을 첫째 노린 것 같고요. 예. 이를테면 그 자산 운용 회사는 펀드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수탁 그 관리사가 이 돈을 이제 다 모으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사무관리사, 사무관리기관, 예. 그리고 판매사. 그런데 이게 네 개 그 기관이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 공공기관의 채권을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예. 더구나 이 위조 서류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하자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탁기관 그 하나은행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예. 또 그 사무관리기관 한국예탁 그 결제원 같은 경우에 예. 예를 들어서 그 이 결제원에 예를 들면 그 위험 상품을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에 공공채권을 매입을 했으니까 이 자산을 올려달라라고 하면 그것만 이제 믿고서 기록을 하게 되고 그 판매사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그대로 이제 믿은 채 그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결국은 1조 3천억 원 자체가 예. 정말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로 많이 팔았던 84%를 그 팔았던 NH 그 증권회사가 더 많이 또 그 비난을 그 받는 사실은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것보다도 어느 증권 회사에서 파느냐 그냥 그것만 그렇죠. 믿고서 이제 파는데 이와 같이 중간중간에 정보 공유의 실패 그리고 그 정교한 문서 위조의 폐악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사기가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투자자들은 뭐 큰 회사에서 파니까 그냥 안전하겠지 하고 투자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관계 로비 의혹이 처음에 일어난 게 이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회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소위 옵티머스 자문단, 뭐 그 당시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뭐 이현재, 양호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자문단으로 되어 있고 이 자문단의 사람들이 정관계와 관련되어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요. 근데 검찰은 무혐의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 문건이 있긴 했었는데 이 문건이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고 이제 불순한 의도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권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어달라 이러한 식으로 만든 것이라서 좀 과장되고 허위인 문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이현재, 양호 등에 대해서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요. 결정이죠.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제 다만 옵티머스 측의 브로커들이 있었는데 이 브로커들은 기소를 하는 이러한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지금 이 옵티머스 펀드가 법인에도 팔고 개인에도 팔았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금액만큼이나 많습니다. 최소 3,200여 명이 되는데 금액도 5,500억 원에 달하고요. 이들에 대한 구제에는 어떻게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구제에 대해서 그 금관원과 또 관련 이제 그 은행 측에서 여러 가지 그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NH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완전하게 다 보상할 수는 없지만 그 차등 비율에 그 맞춰서 예. 그 30%에서부터 70%까지 그 보상을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예.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이제 완전하게 만족을 이제 하지 못하니까 예. 이런 그 상태가 계속 지금 그 분쟁이 그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아직 정확하게 얼마만큼 회복이 됐는지 지금 그 보도 등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피해액 5천억 중에서 약 10% 정도는 이렇게 구제가 되었다라고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이 과정 자체가 정확하게
또 왜냐하면 이것을 공정하게 공정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예. 협의체를 일단 이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이 협의체 그 구성 다음에 그 기준 같은 그 액수의 산정 뭐 이것 등이 다 협의를 했는지 예. 그리고 협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언제 정말 구체적으로 얼만큼 다 회복이 될지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보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작년 그 여름 현재 기준을 보게 되면 조속하게 그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감원의 입장이었는데요. 예. 정확하게 얼마만큼 구제가 되었는가는 조금 더 추적 조사가 예.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어찌됐든 피해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은데요. 다른 경제 사건 하나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양전기 이 회사의 재무팀 직원 한 명이 245억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좀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도 있기 때문에 혼동하실 수도 있지만 계양전기라는 회사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떤 사건인지 좀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계양전기라고 하는 것이 그 전기 공구를 이렇게 만드는 예. 그런 그 회사인데 예. 여기 이제 그 재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6년에 그 걸쳐서 예. 조금씩 돈을 빼서 썼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액수가 무려 245억 원의 그 횡령이 예. 그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바로 이제 그 긴급 체포를 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결국은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장 회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임플란트 그 회사가 예. 2천억 원 이상의 그 피해를 낸 것이 불과 뭐 한두 달 전인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이 그 반복 그 발생을 하는 것인지 그 내부 통제 그 문제에서부터 예.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한국 그 주식 시장에 이른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런 그 불명예가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 것은 아닌가 뭐 예. 이런 논란들이 새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이런 돈들을 자신의 그 주식 투자 예. 또 증권과 관련된 또 코인과 관련된 그런 데에 썼고 또 그 유흥비료도 썼다. 뭐 이렇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6년 동안 좋은 집 썼다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회사 돈의 한 10%가량 넘는 12% 정도를 개인이 횡령을 한 사건인데 이게 치밀하게 돈을 빼돌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에서 보통 이제 한 명이 회계를 맡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직원도 재무팀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무팀 직원이 처음에 이제 장부를 이제 조작을 하고요. 그리고 은행 잔고가 있잖아요. 이 예. 은행 잔고에 맞춰서 매출과 관련된 것들을 맞춰왔던 거예요. 예. 근데 초반에는 이게 금액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시간이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선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조작하기가 좀 어려워졌던 찰나에 외부 감사가 있으면서 외부 감사 기관에서 이 장부를 좀 달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차일피일 미뤄졌고 나중에 회사에서 봤더니 이게 실제 은행 잔고와 장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고발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허위 서류로 눈을 가린 건데 결국에는 또 피해를 보는 거는 회사도 있겠지만 주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계양전기는 주식 거래 정지까지 된 상황인데 이게 뭐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일정한 또 그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겠죠. 예. 일단은 이제 그 거래 정지가 현재 그 이루어졌고 상장 적격성 그 심사 여부인지의 그 판단을 거쳐서 만약에 그와 같은 적격 판단 여부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다음에 기업심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세 가지 중에 그 하나겠죠. 예. 지금 말씀처럼 상장 폐지를 하느냐, 예. 아니면 상장 폐지는 아니고 그대로 적격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줘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예. 이와 같은 이제 그 세 가지 결정 사항의 하나가 될 텐데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실은 이른바 그 개미라고 하는 예. 그 소액 그 다수의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은 돈이 여기에 상당 부분 이제 그 묶여 있는 이런 상태가 예.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인 거죠. 정말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횡령했는지를 좀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이 횡령 혐의로 처벌이 되고요. 왜 제가 앞서서 이제 얼마를 횡령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그 횡령 액수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횡령의 액수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앞서서 이제 임용혁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김 씨가 횡령한 뒤에 주식 투자, 가상화폐, 도박 등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계양정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있지만 상장 폐지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연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계양정기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금을 회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코인이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압류, 뭐 입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 이외에 도박으로 이미 탕진한 돈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회수가 불가능해서 이 계양정기 입장에서는 최대한 회수를 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에도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굉장히 그동안에 실적이 좋았다는 것을 많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예, 계양정기도 그러한 쪽에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참, 이저 오스템 임플란트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횡령 사건이 반복이 되는 게 이게 내부 시스템의 어떤 문제들도 있지만 경제 사범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요소가 이제 함께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그 내부 통제도 사실은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반복 발생하는 그 이유가 예.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전표를 생성하고 지급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다 분리해서 상호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그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상당 부분 와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감사 인력 자체도 줄여나가는 이런 회사일수록 이 횡령 액수와 이와 같은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아까 오스템 임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감사 인원이 21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1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주어진 그 상태에서는 사실 이와 같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목전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일단 회사 돈으로 사용해서 그 다음에 회사 돈에 통해서 주식의 이익을 보고 다시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주식시장이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즉 디텍션,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그 전사적, 전회사적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한국은 상당히 그 취약하다. 이런 문제 하나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령 유죄로 양형이 결정된다라고 손 치더라도 300억 이상의 횡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양형의 그 평균 결과를 보게 되면 한 5년 정도 남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손실과 이익을 따져봤을 때 내가 그대로 그냥 5년 정도 그냥 감옥에 있고, 그죠? 극단적으로 그렇죠. 혹시 생각을 하면요, 그런 마음을 가질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양형에 적어도 이와 같은 그 경제 범죄,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폐해를 끼친 경제 범죄는 지금의 양형 기준보다 훨씬 높게 양형 결과를 내어야 이런 잠재적 범죄자들의 이른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이와 같은 범죄 의지를 확실하게 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양형에 대해서의 대폭적인 변환도 필요한 그러한 와이칼라 범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예를 들자면 그 5년, 300억 횡령하고 5년 살면 연봉만 60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진짜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양형이 금액에 비해서 작지 않느냐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려진 대로만 만약에 횡령 혐의 금액이 245억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님, 대형 횡령 사건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뭐 내부 통제 시스템과 법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두 분 짚어주셨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유세버스에서 숨진 버스기사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진행이 됐습니다. 사망사고,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일산화탄소 누출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15일 저녁 5시 그 경에 그 유세 그 차 안에 있었던 그 운전기사와 그 당원께서 상당히 그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그 국가수 그 부검 결과에 의하면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험도 그 해봤더니 그 LED 전광판을 돌리기 그 위해서 그 발전기를 켜놨더니 그 안에서 예. 이 일산화탄소 그 가스가 승객칸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사실도 이제 확인을 그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 농도 자체가 이 사람이 그 사망할 만큼의 그 같은 농도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일산화탄소 그 중독으로 2명이 그 사망을 했고 또 그 강원도에서 역시 예. 이 같은 그 시간대에 그 같은 종류의 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께서 여기에 그 중독이 돼서 현재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YTN이 취재해본 결과 이제 불법 개조 장치인 것으로 지금 LED 버스는 확인이 됐는데 이 지금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LED 장치와 이 발전기, LED 장치를 이제 켜기 위한 발전기 두 개인데 그렇죠. 이게 이 차량과 관련돼서 LED 장치 같은 경우는 등화 장치로 분류가 되고 발전기는 유류 장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봅니다. 근데 예. 이 두 가지 다 이것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원래 신청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신청이나 승인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차량의 불법 개조가 되는 것인데 예. 차량을 불법 개조를 하면 이 차량의 소유자와 그리고 불법 개조한 것을 알면서 운전한 이제 운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상은 뭐 1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현재는 지금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불법 개조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와 운전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지금 뭐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이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먼저 산업재해가 되려면 50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 즉 임금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은 중대산업재해법에 적용은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중대시민재해법인데 이 경우에는 뭐 한 명 이상만 예를 들면 뭐 공중교통수단 여기서는 이제 버스니까 예. 이러한 것으로 관리라든지 결함으로 사망을 하면 적용이 될 수는 있어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 관련자가 책임을 지겠죠. 근데 이제 이 사망을 했다고 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이 관련자가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기업이죠. 보통은 기업이 감독이라든지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당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 안전과 관련되어서 뭐 주지를 시켰고 안전과 관련돼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제 감독과 관리에 책임을 다했다라고 봐서 또 이제 중대재해보호법이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사고 소식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고.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그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그 무쇠 그 묻히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이상하면 창문을 열면서 환기 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하나의 그 이유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 겨울 등에 이른바 차박이라고 하죠. 차를 예. 한 곳에 이렇게 주정차 시켜놓고 거기서 뭐 좀 취침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예. 또 그 캠핑 그 장에서도 일산화탄소가 이 사실은 이 가스 연결고리가 예. 조금 제대로 완전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틈을 통해서 나와서 또 캠핑 갔던 이런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사망했던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안전에 관해서 얼만큼 막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느냐, 또 안전 불감증을 얼마나 그 해소하느냐 이런 문제들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즉 일산화탄소를 사전에 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들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예. 이것 사전에 그 예방을 그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예. 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또 생략한 또 이런 문제도 그 함께 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요약을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는 그와 같은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또 산업재해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없다가 갑자기 산업재해가 많이 생겼다고 보기보다는 사실상 우리 예. 그 나라가 이 산재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가 그 있었듯 산업 안전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 경각심 내지 투자를 안 했던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어제 그 발생했던 그 창원에서 예. 그 사업장 내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그 질병인데 직업에 의한 질병으로 어떤 뭐 감염이 되거나 가스에 중독이 되거나 그런 것도 처음으로 또 16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런 등으로 봐서는 산업재해 그 처벌법이 처벌에 관한 것을 목적을 하기보다는 사실상 경각심을 갖고 얼만큼 이 조직을 만들고 안전을 담보하고 이와 같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 안전을 확보하는 뭐 이런 것에 사실 더 방점이 찍혀져야 되고 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이런 꼼수보다는 정말 그 안전에 대한 점검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그 법적인 목적이 꼭 달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안전한 사전 차단 장치 그리고 사용자의 경각심 그리고 매뉴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사건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